두 번째 주제는 산업화와 한국미술입니다. 이 세 팀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아본 게 산업화였습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1960년대부터 주기된 어떤 절대적인 과제이자 당시 한국 정부의 통치 이념이기도 하고 거스를 수 없는 막강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고 하는데, 그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현대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산업화와 한국 현대미술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와주신 패널분들이 각자 산업화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또 연대에 맞춰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198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미술, 90년대까지 미술운동은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또 경제적인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실 우리가 산업화라는 게 시작됐고, 산업화라고 하는 게 아까 신광현 선생의 말씀처럼 고도로 압축화된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노정한 문제들의 폭발한 시기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드러났다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술에서는 그런 산업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70년대 후반에서 좀 태동이 되고 80년대에도 그런 걸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그 이후에 그 산업화의 열매를 맞는 80년대생들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런 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미 제 기억에는, 제 경험으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 산업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예리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문학에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당시에 읽었던 건 조세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몽이라든지 1975년도, 14년도인데요. 그 다음에 조선작의 영재전성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건 이문구의 관촌수필 같은 것들은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붕괴되는 농촌 공동체의 삶, 그로 인해서 급격히 망치된 우리 전통문화라는 것, 삶의 결들, 그리고 또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촉발된 빈민 노동자 문제라든가, 빈민의 문제라든가, 또 그것이 야기한 소외 문제 같은 것들을 상당히 예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문학적인 그 성과 속에서 70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 현실이 남긴 산업화의 그늘에 대한 문제를 주목하는 작업들이 등장했었고, 또 그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많은 작가들이 각기 다양한 시각으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산업화라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술적으로 대응했던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각자 하나 시기별로 그 산업화와 한국 현대미술의 상관관계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정훈 선생님께서. 예. 네. 저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미술에 대한 논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루는 주제와 연관돼서 산업화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산업화가 이제 1960년대 말 혹은 70년대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데, 사실 한국 미술의 이렇게 20세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꼭 그것이 산업화는 아니더라도 산업 시설들이나 혹은 산업과 연관된 이제 주제를 제재들로 이제 다루는 그런 아마 것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한국 미술 생산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그 70년대 산업화는 아니지만 공장이나 노동자가 화제로 등장하는 일제강점기 때부터는 계속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지는 않지만 선전 도록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공장 시설이나 이제 이와 같은 제재들을 쓰죠. 그런데 그것이 미술 생산과 수용의 주요한 문제의식이 돼서 작동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한 1960년대 말 정도부터일 거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1950년대 초중반에도 다소 표현주의적인 선과 색으로 공장을 그렸던 작가들이 머리에 떠오르고요. 한복 선생이나 박보석 작가 같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전쟁기에 부산에서. 예, 그리고 60년대로 넘어가면서 국전에서 뭐 공장의 노동을 그려내는 작품도 있었고요. 또한 이승택 선생이 잘 알려진 대한뉴스에서 그 연기가 나는 장면을 스케치했다라고 하는 그 6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뭐 김구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캔버스에 산업 재료를 붙이거나 혹은 무동 선생님도 비닐을 태우거나 이제 이런 산업 재료들을 소재로 잡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처럼 화재로 삼거나 어떤 소재로 활용하는 일을 넘어서 산업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산업화를 포함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가 한국 미술에 문제를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 미술이 쓰여질 수 있는 시기는 1960년대 말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 말에 산업화라는 말이 사실 많이 쓰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쓰였던 말은 보통 비슷한 말인데, 비슷한 건 아니지만 뭔가 변모를 지칭하는 말로서 뭐 도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기계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때는 산업보다 공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딱히 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막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영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 넘어가면서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학과 미술에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근대화, 60년대에 사실 근대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으니까요. 근대화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미술 생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말부터.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보면 아직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는 가시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산업화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사실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는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큰 틀에서는 이제 근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60년대 말에 산업화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체험이 되지 않았기에 사실 그때의 미술 작품에는 산업화의 명과 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었다. 예, 그건 70년대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말 한국 미술은 근대화, 낙관주의적 전망 혹은 기대감 이런 것이 더욱더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의 그래픽한 명료함, 반복적 구성, 반주관주의, 해프닝의 유의적 태도, 언더그라운드 도시 문화와의 결합, 테크놀로지 지향성, 그리고 3차원의 설치 작업을 통한 미술의 환경화, 공간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나중에 큰 틀에서 그냥 실험 미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일 텐데요. 그리고 또한 이 60년대 말은 발주 미술이라는 말도 사실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그리는 작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켜서 나온다 해서 발주 미술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작가의 손을 떠난 제작 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전에 앵포르멜 세대의 전후의 뭐 부조리와 황폐한 조건을 진료 삼아 작성된 어떤 격정적이고 그런 전인적인 추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 근대화가 1960년대의 우리의 조건인가? 아니면 그런 미술들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팝이나 이제 오브제 같은 계열, 아까 좀 전에 봤던 청년 작가 연립전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조건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냐, 아니면 서구의 미술을 받아서 우리의 조건은 아니지만 서구의 그 발전된 어떤 조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온전히 체험되기보다는 약간의 기대감 속에서 작동하던 산업화의 감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체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명과 암이 한국 미술의 주요 소재가 되기 시작하죠. 그 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민족기록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화공업 발전상이 유포되고, 그러나 또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미술의 그 생산 속에는 공장지대 혹은 달동네 같은 것들이 뭐 이상국 선생, 오경환 선생 같은 분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70년대 한국 미술을 설명하는 어떤 논의 중에 이제 모노크롬, 그리고 일상 물건의 설치 작업들, 이벤트, 극사실,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70년대 한국 미술을 설명할 때 말을 하는데요. 그게 과연 어떻게 산업화와 연관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단순히 어떤 그 소재를 다루고 명과함을 다루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산업화라고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하거나 혹은 미술을 이렇게 감각의 방식 같은 것들이 변하면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과 70년대 한국 미술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막연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화와 70년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재가 사용됐고 어떤 소재나 주제를 사용했는가, 특히나 뭐 민족문학과 연관된 그런 논의만큼이나 그 시기에 소위 형식주의적이고 개념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미술의 물건들이 산업화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전격적인 사회구조의 변모의 가능성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흥미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화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화기 때부터 불가피한적으로 우리가 문명 개화를 해야 되고 선진국이 돼야 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그 서구 문화 수정이랄까 이런 것들 불가피한 과정으로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얘기도 하셨는데 1930년대 카포 작가들이나 이상계나 그런 몇몇 작가들이 약간 이런 그 공장 소재를 한 작업이라든가 노동자 데모 작업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1950년, 60년대로는 이제 그런 산업화에 되는 것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드러나는데, 저는 또 제 생각은 그 산업화가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체득되는 시간대보다는 그 시간대는 60년대는 어떻게 보면 익숙했던 우리들의 전통적인 사회 공동체가 급격히 망실해 나가는 과정에서 낯선 도시화라든가 산업화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익숙했던 우리 전통이라든가 이전 삶에 대한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에 따른 어떤 공복감들, 또 그것을 이제 향수나 애도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 초래되는 심정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는 아까 우리 홍승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뤘던 물성적인 작업도 제가 보기에는 60년대생들은 아무래도 도시에서 자랐고요. 당시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당시 사실은 상당히 빈약한 환경이었고 시멘트라든가 날림이라든가 부실한 공사 또는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자랐던 흔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삶의 생채기들이 청장년기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건축 또는 판넬 또는 시멘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속에서 그 물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산업화에 대한 흔적들이 들이우는 외상으로서도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1970년대 또 지금 1970년대 생긴 그 극사실이나 모노크롬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김정일 선생님이 하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리얼리즘이 왜 등장하게 됐을까? 이제 이런 질문 속에서 산업화라고 하는 맥락을 어떤 산업적 소재나 주제 혹은 그 풍경이 미술에 어떻게 등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80년대에 이런 미술이 등장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왜 이런 미술이 없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앞서서 60년대 오늘 서성훈 선생님도 오시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한국 미술사를 좀 써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국가 정책이었고 그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붙이게 되잖아요. 1972년 10월에 유신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4.19 이후에 어쨌든 잠깐 동안이지만 오늘 80년대에 얘기했던 파토스적인 그런 이제 4.19 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문학이 등장을 했지만 바로 이제 박정희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가 국책사업으로 했던 첫 번째 국가주의 애국주의 사업 중에 하나는 애국선열 조상위원회를 김종필이 위원장이었고 민족기록화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전국 초등학교에 동상이 건립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죠. 그러니까 국가주의 애국주의 전략으로 동원된 미술이 표현하는 방식은 아주 사실적인 형태의 이제 영웅들을 각 학교에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민족기록화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한국의 다양한 그 역사적 측면에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 최근에 제가 경기 아카이브라고 하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천 쪽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을 기록하고 제작한 그 리플렛들 대량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기록관 사업만 한 게 아니라 새마을 기록관 사업까지 박정희 정부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어떤 조형, 미술, 그리기 혹은 조각하기는 애국선언조사위원회나 이제 민족기록관 사업 같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 약 10여 년 동안 증발하듯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미술을 그리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시대가 됐을까? 또 하나는 박정희 정부가 이제 세계 검열 같은 걸 하고 이데올로기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제40단이나 뭐 에이지는 다른 방식에서 해체가 됐지만 제40단은 김근윤 선생님 증언에 의하면 한 1년 정도를 안기부가 쫓아다니면서 해체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국가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어떤 미술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검열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활동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78년에 동아미술제가 지향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형상의 미술이었거든요. 변정권 선생이 첫 번째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일종의 그 아주 폐허 같은 그 비행장, 미군 비행장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안기부서 연락이 왔고 굉장히 억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민중미술도 아닌데 그래서 거의 쫓겨나듯이 그 미국으로 망명을 하듯이 여기 가게 되는 증언을 제가 기록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실적인 다시 그 한국 사회를 그리는 미술이 등장했을 때 이미 80년대 이전에 억압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맥락들이 산업화를 국가 정책으로 밀었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장원 선생님. 네, 저희 팀에서는 이렇게 산업화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한편으로 뭐 모든 구성원들이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흐름들을 관통하는 주제로 그 산업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다, 이런 그 공감대를 가졌었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포커스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종의 해방 이후에 한국 국가간격의 과정에서 이제 뭐 그 근대화든 뭐든 이제 산업적 국가를 형성시키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이제 90년대는 그것들이 1차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이후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산업의 형식이 일종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든가 문화산업적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국가의 그 산업물을 만드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삶의 조건들을 더 풍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디자인 방법론들, 모든 이제 산업적 결과물들을 재의미화하고 재맥락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후기 산업화 사회를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사회 속에서 작가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반응하게 되는 양태를 몇 가지도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건 90년대가 되면 다시 일본의 작가들은 도시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도시화라는 것이 60, 70년대 1차 도시화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90년대에는 2차 도시화의 과정들 속에서 도시화에 대한 반응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 논리라는 것들을 이제 창작 논리가 아니라 생산 논리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산업적 시스템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자신의 창작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예를 들면 뭐 김소라 같은 작가나 뭐 이런 작가들은 이제 산업공학적 프로세스들을 자신의 작업의 논리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편으로 이제 그런 논리들이 이제 개념 미술에서 영향을 받아서 후기 개념 미술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논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기조들을 이제 문화산업 시스템 내부에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대입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반응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유연한 조건들 속에서 이제 작가들의 다양한 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연적으로 정선생님께서 부연선생님. 예, 저희 그 90년대 이후는 사실은 이제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제 굴뚝산업에서 아까 말한 대로 후기 산업화 시기로 넘어가면서 문화산업이라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화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금 김종희 선생님의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즉 그렇게 토건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 문화산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저희 그 공공성 얘기에서 신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문화 연구나 문화 운동을 하는 측면, 그러니까 그 권역에서의 활동과 실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화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또 서로 다른 맥락에서 진행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본이라는 그 개념 또한 각각의 그 양측의 입장에서 해석이 완벽하게 다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는 이제 뭐 유네스코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 문화 산업에 예술 혹은 이렇게 순수 미술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이제 2000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컨텐츠 중심으로 바뀌었고 컨텐츠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디지털, 영상, 영화 그래서 이제 미술은 살짝 빠지게 되면서 이제 문화 산업이 컨텐츠 산업으로 전환이 되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어떻게 문화와 연결시켰는가를 좀 주목했고요. 또 이 문화라는 용어가 각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폭력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문화 예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용어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이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기보다는 문화에 종속된 예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가정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 그러니까 그 90년대 말에 이제 그 문화 비전 2000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더 본격화된 거죠. 드라이브를 거는 이쪽에 비전이 설정이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미술 현장에서의 반응은 2000 그 중반 때, 2005년 전후로 해서부터 이 그 작업이나 프로젝트나 이벤트가 등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청계천의 미니 박람회 같은 것도 그렇고요. 물리예술 공장도 현재는 또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잠식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당인리 발전소도 이제 문화 발전소가 될 텐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문화를 위한 그러니까 문화 예술을 위한 정말로 자율적인 공간이 될 것인가, 혹은 장소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그 부동산 산업 혹은 관광 산업의 일부로 함몰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좀 갖게 되고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저 하나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경영의 등장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96년도부터 미술을 중심으로 한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미술 경영으로 시작된 게 예술 경영으로, 그리고 문화 예술 경영으로 연장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술 산업화는 한국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가설인데요. 실제로 예술을 산업화했다기보다는 예술을 경영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영과 산업이 맞물려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 예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 경영이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이 경영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산업화의 형태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인력을 양산하지만 막상 그 인력을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같은 것들도 90년대 그러니까 이후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전시, 작품, 작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런 정책이나 제도와의 관계도 어쩔 수 없이 전시나 작업과 연동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번 주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각자 더 한 번씩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한국의 근대화나 산업화는 메뚜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의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동북아 시아 마찬가지로 비서국가들은 서구화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압축된 시간 속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정했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 익숙한 삶과 이탈됐었고, 또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감성들이 분명히 한국 현대 미술에 많은 의미를 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무리로요, 신정원 선생님께서 아까 좀 못해서던 말씀. 70년대 연관에 관련해서 아까 모노크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소위 민족약 혹은 민족미술의 이제 담론이 형성되는 게 70년대부터잖아요. 그때 산업화와 연관돼서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하는 소외란 말이 비평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김윤수 선생 71년 예술과 소외 등장하고
그리고 또 그 말은 정확히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물화가 되는, 그러니까 라이어피케이션, 물화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미술품 같은 것들이 그냥 기호 가치가 되고, 그리고 그냥 돈으로 다 교환될 수 있어서 미술품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서로 그냥 교환되고 대체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술 시장이 발전하고 70년대 후반 뭐 미술과 생활이나 이런 여러 잡지에서 성환경 선생이나 최민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김우창 선생 산업사회학 미학, 그리고 김현 선생이 이제 아파트는 살 곳이 아니더라라는 이제 글을 쓰면서 예전에 자기가 살던 단독주택에는 모든 것들이 두께를 지닌 물건이었는데 아파트로 가면은 다 평평해져 버린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나 기억들이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가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conspicuous consumption이니까 그 뭐 이렇게 과시적 소비라는 말도 또 많이 등장을 하는데 70년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재근 씨. 1980년 초반이 되면 이제 사북 사태가 있었고, 86년, 88년 이제 아시안 게임 그 서울 올림픽 앞두고 서울에 있는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이제 성남이죠, 광주 뭐 대단지 사건이라고 광주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이제 유토피아를 지향했던 박정희 정부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본다는 거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거죠. 현실과 발언이 그 문예진흥회관에서 전시를 못하게 막았을 때는 그 그림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정말 그 그림이 왜 그 억압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한국 사회 그늘들을 그렸을 뿐인 거죠. 이제 그런 그늘들 자체가 산업사회를 지향했던 그 정부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불온한 미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발 이후에 이제 그 임술령 같은 멤버들은 아예 사북사태였었던 그 황재영 작가 같은 경우는 아예 탄광촌으로 뭐 간다든지, 또 이종구 같은 작가는 자신의 고향 오지리가 어떻게 산업사회를 비껴서서 그 농촌사회가 붕괴되어가는 것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문화사회학에서 87년 60항쟁을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하나의 접점을 가지고 성강을 터뜨렸던 시대로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60항쟁으로 부딪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개의 세력이 이제 균등하게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사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 접점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쨌든 뭐 불완전하지만 문민정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사회에서 산업화는 오히려 억압의 기제였고, 또는 그 국가주의의 중요한 그 이데올로기였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문학이나 미술에서 그런 표현을 등장한 것을 산업화라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철 선생의 신기루라는 작품을 보면 구름 속에 그 도시의 그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농촌 사회에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 그 처녀가 떠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뭐 저도 그랬고 제 많은 그 저희 세대가 누나들이 공부를 잘하는 누나들이 공단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농촌 현실들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화의 어두운 그늘들은 결과적으로 미학에서 다른 기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제들로 한국 미술에 좀 전환하는 시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정혁 뭐 작가님도 오셨지만 저는 산업화에서 이 미술동인 두명 같은 멤버들이 결과적으로 공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미술을 하려고 했고, 그런 미술 활동은 물론 현재 지금 거의 남아있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액티비티하는 활동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저는 그 산업화의 틈틈을 비추는 어떤 미술사의 흔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미술사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농촌이 나오는 농촌은 한국 산업화가 남긴 모든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응고된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농촌에 값싼 노동력을 유입해가지고 공장으로 이렇게 노동력을 확보해가지고 한국 산업화를 촉진시킨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종구 선생의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생각나는 건 70년대 후반에 주명덕 선생님이
그 다 쓰러져 이제 소멸돼 나가는 농촌의 마지막 대가족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 도시로 유입되고 남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며느리와 자식들만 남아 이제 손자 손주들만 남아 있는 마당을 찍은 사진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시대의 증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장호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 토론이 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90년대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측면에서 90년대 작가들 전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소비산업 사회 내부에서 이 산업화의 잉여물들을 이제 앞세대들이 비판적인 거리를 두거나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외면하면서 미학적 탐구로 이제 나아간다라고 한다고 90년대에 등장한 작가들, 그 이후의 작가들은 산업화의 잉여물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붙어서 같이 그것들을 이제 노출시키기도 하고, 물론 과거 앞선 세대들의 연장선상에서 그것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산업화의 아이들인 거죠. 산업화의 아이들로서 산업화들에 대한 산업의 산업화에 의한 잉여자본의 결과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들을 표출하고 혹은 산업의 논리를 작업의 논리, 창작의 논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작가로서 생존의 논리들까지도 이렇게 확장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 이제 90년대 이후의 작가들 속에서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다같이 평을 합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신정호 선생님이 그 문학과 철학을 통해서 60, 70년대 산업화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주 미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90년대 이후에 어떤 그 펼쳐지는 문화예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단면들은 오히려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활동하는 작가들 혹은 문학 작품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가장 요즘 관심 있는 그 소설가가 김사과인데요. 이 김사과의 그러니까 현대 도시를 보는 혹은 동시대를 보는 관점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녀가 하는 말은 자신에게 아파트 혹은 정주하는 장소는 호텔과 다르지 않다. 아파트는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 그것은 마치 내가 호텔 방에서 하루 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심리적으로 편하게 느껴지는 곳은 스타벅스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모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20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산업화 논의가 어쩌면 제가 지금 비평가로 일하면서 이른바 뭐 포스트 인터넷 세대다 혹은 뭐 디지털 뭐 관련된 작업을 하는 친구다 혹은 그 현실에 그 현재의 발목이 잡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게 그 작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것이 미술을 보는 어떤 그 지층들 그리고 그런 결들을 미시적으로 봐야만 하는 것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아마 이런 산업화라는 큰 태제를 미술, 문화와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레임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논의는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향후 한국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중요한 키워드로 산업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가장 프리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같이 패널들과 얘기 나눈 것도 사진에 어떠한 조율도 없었고 그냥 지금 사실은 거의 무작위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실은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시기별로 미술운동들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꿰일 수 있는 마무리로서는 하나의 화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화 한국 현대미술을 잡았고요. 이 논의를 우리가 앞으로 좀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여러 궤적들이라든가 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